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목 컬럼 오늘의 주제는 어젠다 2022 그 7번째 이야기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입니다. 국가 형태의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요. 국가가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는 야경 국가에서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발전 국가 단계를 거쳐서 국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복지 국가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만들기 경쟁이 시작돼서 70년대 아주 정점을 이루었으나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80년대부터는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국은 90년 후반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복지와 그 일자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른바 일자리 복지, welfare to work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또 2000년부터는 사회금융시장을 육성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혁신과 또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략을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의 그 기술을 접목시켜 복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역점을 두는 이른바 유연 안정성, 영어로 flexicurity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ICT 혁명의 본산지인 스탠포드 대학과 또 실리콘밸리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벤처 기업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벤처 캐피탈이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이른바 실리콘밸리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60년대 초 정부가 경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 그 발전 국가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1988년이죠. 민주화 이후 정부가 사회복지를 포함해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을 갖는 이른바 복지국가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1995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균형적 복지국가의 그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를 집행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요, 김영삼 정부가 마련한 복지 청사진을 제목만 생산적 복지국가로 바꾸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제3의 물결 철학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함으로써 그 지속 가능성 문제에 나름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지향점을 복지 재정 위기 이전의 유럽형 복지국가를 롤 모델로 하는 이른바 사회 비전 2030을 채택함으로써 그 한국에서도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당시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의 내용을 국정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요. 그 후 선거 과정에서 복지 공약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비전 2030의 기본 틀은 보수와 진보 정치권 그 모두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된 무상급식 문제는 처음에는 보수 진영이 반대를 했으나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시도가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보수 정치권도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요. 이는 본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은 소요 예산 측면에서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이 돼서요. 복지 제도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통해 복지 수혜자를 만족시키려는 사업들이 복지 대책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고요. 또 재정 적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5일자 서울경제보도에 의하면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60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20조 원 이상의 청년 종합대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청년 종합대책에는 청년 전용 월세 대출 지원, 또 장병 봉급 인상 및 전역시 사회준비금 지급 등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지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의 경제와 경영은 물론이고요. 기술까지 접목을 시켜서 사회복지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물론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까지 제기를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이러한 혁신적 조치는 도외시하고 이른바 헌신성 복지 사업의 확대로 복지 재정만 무조건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복지 전략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전략의 제시보다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복지 공약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실시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연 180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복지 예산 총액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기본주택, 또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이에 추진에 필요한 재정 규모 역시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파괴력을 감안을 할 때 이에 대한 반대 논리는 2010년 당시 무상급식 반대와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후보의 공정소득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 하나 형태를 약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미 대선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었다는 저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크고 작은 규모의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노년층에 대한 무료 중식 제공과 또 기초연금 50만 원 지급 등을 복지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을 20%로 높이고요. 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민 연금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원희룡 후보는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전 국민 부모 급여와 또 매월 200만 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상모 컬럼 균형시대에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막대한 예산보다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복지 재정의 효율과 또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와 사업들은 그간 뚜렷한 전략이나 또 청사전이 없이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 또는 사업의 제시에 앞서서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또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공약을 제시를 하고 이를 집권 초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후보와 집권 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번 대선을 계기로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 제도는 물론이고요. 세제를 포함한 재정 제도의 전면적이고 또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복지 구현을 위해 고용부와 또 복지부를 통합을 해서 고용복지부를 신설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건기능과 환경기능을 통합해서 보건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새로 통합된 고용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당면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 또 자살 등 아주 어려운 사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도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등으로 나누어진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기존의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서 모두 함께 만들고 또 누리는 한국형 복지사회 모델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복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이를 사회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가장 잘하는 자에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금융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성숙된 시민으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역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제와 경영 개념을 도입을 하고 또 인공지능 등 ICT 기술도 활용하는 새로운 관행과 이해 추진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시대는 모두 함께 만들고 누리는 한국형 복지사회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4.0은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사회 서비스가 추가되고 사회복지의 경제와 경영 개념이 접목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됨은 물론 기존 사회복지의 각종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융합하여 투명하고 스마트한 복지 서비스가 구현되는 복지사회가 실현됨을 의미한다.